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양국 간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전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냉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윤희 교수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발전될 거라고 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조금 바빠졌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군사적인 측면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러시아 측이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향이죠, 사실은. 그 나토 가입이 과연 그럼 군사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연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폴란드와 미사일 방어막 협약을 체결하고 또 체코와는 레이더 설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외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 나토에 가입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입이 되면은 결국은 핵 억제력까지 사실은 균형성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런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조지아의 일방적인 승리, 2012년도 시리아 사태를 개입해서 나름대로 목적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크림 반도에서 또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했고 이렇게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소규모 군사작전을 통해서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지 않았을까. 그 자신감이 결국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또 어떤 민족주의 성향의 어떤 여론, 러시아 내 여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군사적으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의 정확한 목표는 뭐예요? 예, 지금 뭐 푸틴이 소련 제국을 뭐 다시 건설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참에 우크라이나 영토도 확보하고 돈바스 문제는 또 해결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도 가입하지 않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타 쌍피가 아니라 2타 3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 카드 하나 받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목표를 동시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나토에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그런 뭐 서면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만 놓고 얘기하면 일단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2014년에 병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걸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영구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영토 혹은 뭐 독립국 지위를 뭐 승인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추후에 러시아로 병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이쪽 크림반도에서부터 돈바스로 이어지는 이쪽 남쪽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크림반도가 지금은 그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다리로만 그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육로를 확보하면 크림반도의 안보도 더 증대되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을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지역을 워낙에 자기네 땅이었던 노보라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러시아군의 변화도 있었죠. 냉전 체제 이후에 1991년도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변화를 그 주기를 쭉 살펴보면은 199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거의 뭐 사실은 러시아군이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 뭐 장비도 거의 뭐 항구의 함선 같은 경우는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1999년도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99년도부터 08년도, 07년도까지가 사실은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큰 변화는 없었고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여건은 따라주지 않고, 사실은 그나마 이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고유가 시대가 사실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푸틴이 나름대로 러시아군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그 자산들이 쌓이고 시작하는 시점이 2000년대 초,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2008년도부터 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에게 굉장히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주문했다고 나오는 쇼이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군사력을 서양 군사학자들도 사실 혁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먼저 정립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한다. 재래식 전력은 필요할 때 즉각 써먹을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강구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시에 2008년도에 마카로프 총참모장이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여단급 부대들이 명령받고 24시간 이내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사실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부대를 사실은 이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러시아는 12개월짜리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제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계약을 통해서 전문 병사 내지는 이제 직업 군인들을 대신 더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80만 명의 병력 가운데 약 40만 명 정도를 지금 직업 군인으로 채운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거의 막 3배, 4배 이렇게 인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군의 그 간부들의 봉급은 서방 국가들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 러시아 내에서는 평균 임금을 상당히 초월하는 굉장히 좋은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그 병력을 집중시킬 때 대대전술단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 개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대전술단은 분쟁 지역 개입에 최적화된 부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나 또는 뭐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 이를 위한 부대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돈바스 지역처럼 사실은 이제 일정한 우호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하면은 부대 덩치가 너무 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작게 해보니까 대대급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그 대대급의 여러 가지 뭐 장갑차나 전차만으로 가지에는 작전의 효율성이 제한되니까 거기에 포병, 방공 이런 부대들을 넣어서 대대 단위에서 재병 협동 작전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적 그 군사사의 발전 흐름에서 보면은 재병 협동 작전은 나폴레옹 시대는 군단이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단, 그다음 2003년도 이라크전 이후에는 여단이 사실은 재병 협동 작전의 중심 제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대대에서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대 구조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파격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장점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재병 협동 작전을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죠. 또 그 지역 내에서 우호 세력이 있는 작전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부담이 뭐 군수 지원에 이런 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융통성 있게 빠르게 움직이고 작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이 사실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전을 하다 보면은 장비도 고장이 나고 피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정비하거나 계속 보충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사실은 대대급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미군의 여단급은 그것이 중령이 지휘하는
정비부대, 보급부대를 통틀어서 작전 지속 능력을 확대하는 작전 지속 지원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대들은 훨씬 더 부대가 크기 때문에 뭐 정비하는 능력도 뛰어날 것이고 또 수리 부속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대급에는 그런 부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비나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징병제와 직업군인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대대급에 3분의 1은 직업군인, 3분의 2는 징병입니다. 근데 징병은 12개월 정도의 징병제 국가에서 12개월 정도의 복무기간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히 훈련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투 현장에 가면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직업군인하고 징병제하고 징병으로 들어온 병사하고 징병 부담. 부담이요? 부담, 정치적인 부담. 정치적인 부담이면 징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작전을 수행할 때 병력이 한쪽은 직업군인, 한쪽은 징병이기 때문에 작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군 같은 경우는 전원 직업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원화된 어떤 병력 보충 구조 이런 것들이 작전의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모든 부대 구조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단기에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시점, 그리고 사상자가 거의 안 나는 작전. 요건데 지금 작전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고 네.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고 포로 잡혀서 뭐 이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언론에 이해를 최근에 나온 게 어제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이 마을을 공격하라 그랬더니 병사가 아니 그게 민간인인데 사람 있다고요? 못 하겠습니다. 네. 또는 뭐 무전기에 대고 우리 보급 안 되는데 지금 뭐 사흘 동안 그 지금 작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보급도 안 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막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작전에서 결국은 점점 취약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토도 1991년도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질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2014년도 크림반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는 3.7% 이상의 GDP 대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유럽은 최소한 2%라도 써야 된다라고 사실은 트럼프가 막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랬었죠. 이야기했죠, 사실은. 근데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독일이 제일 먼저 2% GDP 대비 2%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 재군비를 선언했어요. 아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그것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군사력은 결국 하루아침에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당분간은 나토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을 결국은 미국이 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한 교훈을 하나 얻자면은 위협의 본질은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위협의 본질은 적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냉전 체제 이후에 그 러시아의 선인만 너무 믿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푸틴이 집권했던 1999년도 이후에 러시아군의 동향과 그런 군사력 건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서서히 시작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는 항상 위협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시해야 될 것은 의도는 변하기 때문에 선인은 얼마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적의 능력에. 그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저는 조금 암울하게 러시아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러시아 군이 지금 아직까지는 푸틴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애니코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도 뭐 도시를 함락하라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 전쟁에 하나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토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영구히 밀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전쟁을 처음에 시작하기는 쉬우나 끝낼 때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 정확한 목표를 선정하는 게 정확한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 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최종 상태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뀌었을 경우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일부 이제 유럽 언론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뛰어넘는 더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것 같다. 다음 목표는 발틱이다. 그 발틱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지역들, 그래서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을 포기하고 지금 네.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의 그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푸틴이 결국은 이 전쟁을 어떤 상태에서 종결하겠다. 그것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쟁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원대하고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은 굉장히 유럽 전체가 또는 인류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한다면은 보다 덜 희생을 치르고 이것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양측이 대화와 또 협상을 좀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강 건너 불구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주변국들, 우리 아시아에도 그 영향이 끼치고 있고요. 우리도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 말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로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